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푸른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잘 버틴 분들에게 좋은 장이 왔습니다. 네네. 로봇 얘기를 오늘 먼저 준비하셨는데 로봇은 사실 지난해 연말 연초 상당히 관심이 뜨겁다가 요즘은 시장에서 그렇게 핫한 것 같진 또 않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핫하진 않는데 네. 로봇만큼 사실은 2차 전지에 버금갈 만한 가장 큰 강력한 성장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돈의 흐름이 로봇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대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몰리는 곳이 로봇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커지겠어. 매출 실적의 가시성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로봇 기업들은 죄다 적자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곳에 로봇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AI를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AI가 쌓아놓은 빅데이터를 어딘가에 데이터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를 실현시킬 가장 핵심 주체를 로봇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로봇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될 주도주 후보군을 보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세를 주고 4월 달, 5월 달 좀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리인데요. 네, 뭐 지금 막 뜨거운 것보다 그렇죠. 여전히 관심권에 있는데 지수는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로봇이다. 그러면 수익률 현황 좀 체크해 볼게요. 수익률 어떤데요?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찍는 월요일 기준으로 와,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 수익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2,800을 돌파했고요.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PNS 미케닉스까지 평균 수익률이요. 역시나 지수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상승률 26%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위권 업체들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62%대 상승률, 하이젠 RNM이 112% 상승률, 고영이 78%, 유일 로보틱스가 111%, 로보티즈가 141%, 그 밑단에 조금 작은 회사들 클로봇 같은 회사도 60%, 큐렉소 27%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 최고점 대비 오늘 종가 6월 9일 종가 하락률이 요 DD라는 값인데요. 드로우다운의 약자인데 요 DD 값이 평균 마이너스 48%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 있다. 그렇게 좀 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재미난 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조대 정체돼 있고요. 시총이 시총이 하이젠 RNM이 1조대 멈춰 있는 사이에 같은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액추에이터가 핵심 부품인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로보티즈가 4천억대 시총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42%의 상승률로 하이젠 RNM의 시총 격차가 2천억 중반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의 시총 싸움도 재밌다. 근데 로봇주 전체 평균 수익률이 왜 26%밖에 안 됐냐? 협동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표적인 이 두산 로보틱스가 여전히 1월 달 대비해서 25% 하락하면서 협동 로봇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 낮은 게 아니네요. 사실은 그죠? 평균적으로 아까 26%면 그죠? 그런데 최근에 좀 못 갔기 때문에 그죠? 약간 슬로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들이고 종목별로는 뭐 이 대장주들은 100%라는 수익률을 여전히 주정받았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로봇은 말씀하신 AI의 산업이 얼마나 발달하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근 업황 주목할 거는요. 지금 새 정부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의지에 대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K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일반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에서 기업에서 투자하는 게 뭐 100조, 150조 요 단위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2030년까지 1조니까 이 규모 자체를 훨씬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 지금 재미난 게 대구에 AI 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대구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구미의 로봇 직업 혁신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이 경북 쪽에서 상당히 이 로봇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냥 로봇만 커지는 게 아니고 AI 전문 인력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1+1 개념으로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로보틱스를 이미 선점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렇죠. 네. 최대 주주로 확보를 했고 LG전자 역시도 그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가 이 서비스 쪽 로봇에 상당히 강자고 베어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보티즈가 하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바로 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이고요. 로보티즈가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약간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죠.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AI 워커라는 명칭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이미 성능 고도화를 통해서 그 현대차 공장에 생각보다 그 양산 대수를 좀 늘려달라 그렇게 현대차 측면에서 요청한 측면이 있고요. HD 현대 로보틱스 바로 그 소위 말하는 HD 현대 그룹사의 또 HD 현대 로보틱스가 여기는 보니까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그 HD 현대 쪽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출 사이즈가 꽤 됩니다. 2천억대 넘는 사이즈고요. 2,200억, 2,800억, 뭐 3,200억 이런 사이즈로 커지고요. 재미난 거는 용접이 굉장히 조선업 중에서 굉장히 하드하면서 네.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를 요하는 거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용접 싹 옷을 입고 퇴근할 때 되면 굉장히 고급 외제차를 끌고 싹 나갈 정도로 억대 연봉을 받는 용접 역시도 조선 쪽의 용접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 용접 로봇 쪽에 좀 특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2034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만 60조 달러라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38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150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만 한 400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휴머노이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그 로봇에서 여러 그 장치나 장비 가운데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고요? 네네. 네. 그 액추에이터가 네. 일단 생산 원가에서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크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로봇을 생산 원가의 휴머노이드 기준으로 하면 액추에이터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연골이나 뭐 근육이나 그렇죠. 예. 관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뭐 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릎에도 쓰이고 뭐 엉덩이에도 쓰이고 굉장히 근육이나 관절이나 연골이 들어간 데는 다 쓰이니까 생산 원가로 치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품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서 뭐 6, 7천만 원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의 생산 원가 80%에 손에만 해당되는 거를 지금 로보티즈라든지 뭐 하이젠 RNM 특화돼서 하고 있거든요. 덱스트러스라고 하는데 그 손에 해당되는 그 관절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의 부품이 대략 한 원가의 80%에 15%를 차지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6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거의 뭐 600만 원에서 700만 원대 생산 원가, 그러니까 부품 단에서는 가장 비중 단이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탑티어 로봇 회사들이 국내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하이젠 RNM 거를 일부 그러니까 생산해서 쓸 정도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급의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뭐 피규어 AI도 있을 수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완전히 내재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규모의 경제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 걸 가져와야 되는데 중국 거는 우리나라 거보다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국내 액추에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가장 직접적으로 비용도 세면서 마진도 많이 남으면서 글로벌 업체들로
그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그죠? 뭐 네. 예전에는 협동 로봇 이런 거 뭐 많이 얘기했는데 그죠? 네네. 협동 로봇에도 네.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키워드는 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당연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가 관심이 높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업체들이 기대감은 있지만 캐파나 실적이 사실은 숫자가 안 나온다.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좀 돼가고 있습니까?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말해주듯이 네. 확실히 매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성이 더뎌지고 있는데 일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이제 드디어 연간으로 매출이 한 400억대 사이즈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기대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액추에이터의 영업이익률이 28%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회사들이 로봇 회사들이 지금 로보티즈만 흑자 전환을 한 게 아니고요. 물론 플랫폼에 가깝고 소프트웨어에 가깝지만 클로버도 흑자 전환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 로보티즈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속속들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적자를 넘어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의 사이즈는 사실은 여전히 뭐 고용가치 반도체 장비와 결합되거나 뭐 큐렉소 같이 뭐 임플란트 유통과 결합되거나 다른 성장 산업이 있는 제우스 같이 역시나 반도체 장비 회사가 결합되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단일 로봇만 갖고 있는 모멘텀보다는 또 다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전히 매출 사이즈는 크다고 말씀드리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로봇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미만 언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소위 말하는 모터 전문 회사입니다. LG전자 모터 사업부가 떨어져 나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큐렉소 같은 회사도 로봇 관련된 매출이 이제는 전체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60% 7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나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밸류로 보면 어때요? 이제 로봇주가 글로벌리 비교하거나 충분히 로봇주도 사실은 대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걸 좀 많이 땡겨왔잖아요. 지금 밸류는 어떤데? 네. 지금 적자를 예상을 하는 회사들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PSR 기준으로는 한 20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PER 기준으로도 뭐 여전히 뭐 3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보고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1조대를 시가총액 1조대를 보고 있지만 PSR 기준으로는 10배 미만입니다. 로보티즈가 PSR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8배 정도 수준에서 12배까지 올라왔고요. 그 밑단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흑자 전환한 회사들 클로봇이나 큐렉소 같은 경우는 PSR이 뭐 4배, 뭐 5배 미만 수준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가 역시나 매출 사이즈가 뭐 3천억 사이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같은 데는 PSR 기준으로 뭐 3배 정도 수준이다. 가장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봇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바람이 불면 로봇주가 주목을 받을 텐데 로봇주 투자의 기준, 관심주 알려주세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조에서 멈춰 있습니다. 5조 초반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어떤 이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삼성전자의 실제 연구소 단계를 넘어서 실제 양산 단계에 얼마에 투입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5조에서 7조, 8조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즈는 지금 1조대 시가총액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대 수준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로봇 회사들의 사실은 흑자 전환은 로봇 회사 관련자분들을 만나보면 흑자 전환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익에 대한 크기보다는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냐 그 매출 성장률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연평균 한 20에서 한 4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좀 큰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큐렉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클로버 같은 경우는 매출 사이즈는 아직 작은데 올해 흑자 전환에서 PER 밸류에이션을 산정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글로벌 로봇 회사들의 PSR 기준으로 하면 뭐 로보티즈나 하이젠 R&M은 글로벌 로봇 회사들에 비하면 살짝 비싼 정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협동 로봇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이제 특수 의료용 로봇 회사들 보면 이런 회사들도 PSR 기준으로 보시면 뭐 2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단위로 비교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협동 로봇 기준으로 글로벌 로봇 회사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 회사들보다는 뭐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이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그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도 피규어 AI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비교해보면 피규어 AI가 최근에 지금 60조의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규어 AI가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시총 차이가 12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매출 차이가 12배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글로벌 업체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은 뭐라고요? 저는 이제 하이젠 R&M하고 네. 로보티즈가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니까 이 액추에이터의 글로벌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테슬라의 샘플 테스트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테슬라하고 중국의 유니트리 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시총 1조대의 하이젠 R&M과 로보티즈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기업 모두 흑자 전환 올해 연간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사이즈도 지금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000억대가 넘습니다. 1,200억대 사이즈까지 올라오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9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즈까지 이제 정상적인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로보티즈도 올해 450억대에서 내년에 한 650억대 정도 매출 사이즈가 올라올 것으로 보고 로보티즈가 이익단에서는 올해는 하이젠 R&M과 비슷한 한 40억대 이익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이익단에서는 하이젠 R&M의 이익 사이즈가 로보티즈보다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지주사 뭐 증권주 그죠? 오늘은 지주사 얘기하니까 주가 엄청 올랐어요, 그죠? 강하게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력하긴 했지만 확정이 아니었잖아요. 에이, 될거 알고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사실. 아니 근데 또 항상 변수는 있지. 항상 변수가 있었고 있는데. 항상 예측과 반대로 가는 게 우리 예전에 뭐 그 해리스가 뭐 될 거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초반에는 해리스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개인 물론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많이 났는데 그런 기대감이 벌써 5월 달부터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반영된 거죠. 선반영돼서 평균 상승률이 뭐 59% 평균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카카오도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주가 최근에 부진한 포스코홀딩스까지 포함했는데 평균 상승률이 59.4%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주사에서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갔던 두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한화라든지 두산은요. 재미난 건 작년에도 175%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또 역대급 또 지금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25% 최근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300%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42%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가 42%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뭐 CJ, LS 이런 것도 그렇죠. 94%, LS 94%, CJ 6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롯데지주가 뭐 52%, 효성이 48%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지주사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주사의 상승률을 금융주와 고배당주와 같이 세 개의 묶음으로 보면 지주사, 금융주, 고배당주의 어떤 레벨업은 전체 우리나라 지수 당연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이슈와도 맞물려서 상법 개정과도 맞물려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도 맞물려서 전체적인 지수를 레벨업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지주사 앞으로도 자체는 포지션이 작지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다 반영됐다는 게 아니라 더 반영될 여지가 더 있다는 거죠. 반영될 여지가 이제 조금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조금 있는 거예요? 많이 조금 있는 거 있다고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왜냐면 올라서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주사들이 왜 오르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죠? 이유를 그거를 따져보면 얼마나 반영됐는지 더 오를지가 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주사가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왜 오르는 거예요? 네. 재미난 거는 네. 요거 제가 네. 가장 최근 6월달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급 네. 6월달 수급만 봤더니 속속들이 우리금융지주 물론 이거 금융 쪽에 해당되긴 합니다. 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금융주 요 밑단의 15위권 밑에는 이제 뭐 SK라든지 순수 지주사들 네. CJ라든지 L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지주사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한 달 전부터 샀는데 6월 달 들어서 급하게 더 많이 사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신정부 수혜주를 찾는데 지주사가 수혜주인데 워낙 포트폴리오의 편입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담으면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두산이나 HD 현대나 하나는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탄탄한 거는 두산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두산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뭐 로보틱스는 조금 부진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전자가 하드캐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선단에 방산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방산단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조선단에 하나 오션, 그다음에 반도체단에 하나 비전이 하드캐리를 했고요. SK 같은 경우는 중간 지주사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로 하드캐리를 하고, 그다음에 SK 관련된 뭐 오션 플랜트라든지 다양한 이제 자회사들이 골고루 실적 상승을 가져왔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HD 현대의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거는 오일뱅크의 사실 배당 수익인데 그게 박살이 났거든요. 전분기 대비 70% 이상 빠졌는데 그거를 뭘로 벌크업했냐면 조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위포, HD 현대 삼호중공업이 하드캐리를 하고 전력기기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하드캐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고 조선 관련돼서 AS를 하고 바다 위에 LNG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선박을 개조하는 사업이 또 잘 돼가지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1분기 대비해서 현대 오일뱅크가 이익이 79%나 감소했는데 그거를 조선과 선박 개조와 선박 유지 보수와 그다음에 전력기기 하드캐리하면서 벌크업을 해줬다. 자회사들의 워낙 실적 모멘텀이 좋았다. 그런데 가격까지 너무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돼 있고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너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수급과 붙으면서 신정부에 대한 그 공약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이미 발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지주사가 이제 더블 카운팅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주사들이 지주사의 특성 때문에 밸류를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많이는 못 줬거든요. 그죠? 네네. 지주사를 뭐 사실은 20배 주기는 어려워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상으로 좀 찾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밸류 또 줄 수 있는 밸류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배를 주긴 어렵습니다. 네네. 20배를 주기는 어렵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돼 해야 될 네.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뭐 강력하게 했던 자사주 강제 소각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저PBR 종목들 밸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뭐 계속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강제 소각 여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사주 10% 이상만 보유한 기업들도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만 36%인데 이 중에 뭐 절반만 소각하면 지금의 시총에 뭐 최소 2배 이상 갈 정도로 그냥 평균적으로 40에서 뭐 100% 이상 다운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PBR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PBR 네. 지금 0.8배 미만들이 그렇지. 수두룩하거든요. PBR로 보는 게 맞겠네요. PER보다는 그렇죠. 네, 그러네. 왜냐하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맞아요. 네,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할인율 적용할 수밖에 없고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뭐 하나 같은 경우가 70%가 넘고 SK 같은 경우가 60%가 넘고 두산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두산도 57%대거든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그래서 PBR이 사실은 지금 보시면 올해 PBR 기준으로 SK가 여전히 0.4배에 불과하고요. LG 0.4배에 불과하고 HD 현대도 0.9배, 하나도 뭐 0.7배. LS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와서 1배까지 올라왔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주가가 뭐 300% 이상 올라왔기 네. 때문에 지금 PBR이 올해 기준으로 뭐 5배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PBR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두산은 또 PBR은 5배 정도 수준이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경우는 16%거든요. 압도적으로 지금 지주사 중에 가장 높은 그 ROE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들의 평균 PER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롯데지주 뭐 200 몇 배 이거 카카오 이런 걸 빼면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뭐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PBR 기준으로는 평균 값이 1배가 안 되니까 0.7배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SK도 그렇고 1배가 안 되는 뭐 하나도 그렇고 회사에서 목표치는 PBR 1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주사가 워낙 저평가돼 있었죠. 사실은 새 정부 출범 아니더라도 몇 년 전부터 지주사가 한번 재평가를 받을 거라는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되면서 그 이제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고 얼마나 사실 또 이런 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지주사가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구조적인 문제점 네. 꼭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주와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겁니다. 일반 주주가 3.5%의 지분율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6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 주주, 소액 주주와 실질 지배자, 최대 주주의 이해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최대 주주의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거는 바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사주 같은 경우 아까 롯데지주가 36%나 들고 있다고 했는데 경영권 방어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주사의 자산 가치를 올리거나 영업 가치를 올리거나 상장회사의 지분 가치를 올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신사업 발굴을 현금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최대 주주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사주, 우선주 모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확실한 부스트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죠. 사실은 지금 네네. 생각하는 대로만 되게 되면 큰 변화고 한국 시장이 고질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 받던 요인들이고요. 없던 모멘텀이 네,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걸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지주사가 먼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감과 사업 구조와 또 오른 거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지금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네, 역시나 두산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자체 사업 모멘텀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이미 두산의 전자가 지금 굉장히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네. 이유가 일단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지금 50%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마진이 이미 1분기 기준으로 거의 28.8%, 그러니까 30%에 육박하고 계속 이게 30%대, 30% 중반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 납품이 쉽지 않은 게 대만 업체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데 네. 대만의 EMC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인데 엔비디아 지금 뭐 블랙엘에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블랙엘 업그레이드 버전 GB300에 들어갔다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 블랙엘 최신 버전 GB200이나 GB300에 기존의 그 컴퓨팅 트레이하고 스위칭 트레이 두 개 다 컬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가장 최신 버전 차세대 루빈에도 두산 전자비즈가 단독으로 지금 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이 45%대 마진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출 사이즈가 전체 매출에서 지금 뭐 1,600억 정도, 뭐 2,000억, 2,500억, 3,000억 정도 사이즈까지 커진다는 거. 경쟁사 그 EMC 같은 경우가 문제가 다양한 품질이라든지 뭐 양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CC에 관련해서 드라마틱하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수출 가격이나 엔비디아에서 계속 비싼 가격으로 지금 두산의 이 동박적층파는 CCL을 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향후 최소한 2, 3년 동안은 계속 최대 실적치를 갱신할 거로 보고 있고요. 순도 측면, 그러니까 CCL의 품질을 따지는 구리순도, 레진순도 모두 등급이 M4, M5가 가장 최상위 등급인데 요 두 개 모두 최상위 등급을 두산전자 삐지가 받고 있다. 그럼 엔비디아 모멘텀만 있냐? 가장 최근에 이 아마존을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아마존에 대한 모멘텀이 3분기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브로드컴의 고객사 구글의 자체 주문형 반도체 설계 칩에도 퀄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플러스 아마존과 구글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 경쟁사들이 지금 사실은 두산보다 뭐 품질 경쟁력, 양산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도 지금 사실은 캐파 증설에 대한 좀 리스크라고 하면 캐파 증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거냐.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68%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려면 한 달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교환사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많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68%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요 지분 매각하면서 요걸로 충분히 캐파 증설 자금은 자본 조달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요게 지금 두산전자가 잘 나가는 거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증평 공장하고 김제 공장의 가동률이 112%로 역대급 가동률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 떨어지는 것만 봐도 사실은 두산전자 삐지의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제가 6월 9일 오늘자 기준으로 다 더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가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오리콤 광고회사 이런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만 제가 60%를 할인했거든요. 중복 상장 때문에 4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를 뺀 나머지가 두산전자 삐지인데 두산전자 삐지는 지금 PER 최소한 15배에서 20배 이상은 줘야 되는데 이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를 빼면 두산전자 삐지는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이 사실은 뭐 지주사 그전에는 이제 삼성물산 이런 쪽이 지주사로 가장 가끔 받았는데 네네. 최근에는 뭐 이번 새 정부 아니더라도 두산이 주목받고 많이 올랐고요. 여전히 두산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한 기업 준비되어 있네요. 네. 조선 쪽에 역시나 네. HD 현대인데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강력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 이익은 꾸준히 2027년까지는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그다음에 선박 AS랑 선박 개조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하드캐리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는 제발 이 HD 그 현대 오일뱅크가 이익이 조금만 덜 깎이면 실적이 더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오일뱅크는 그럼 언제 그러면 실적이 바닥 찍을 거냐? 지금 국제 유가도 계속 떨어지고 정제 마진도 하락하는데 실적 감소분이 계속 반영되는데 나머지 조선과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 쪽에서 벌크업을 하는데 이 오일뱅크가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실적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가 재미난 건 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데 한화, CJ, 삼성 같은 경우는 브랜드 로열티가 30에서 50bps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같은 경우는 브랜드 로열티를 5bps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뭐 4분의 1, 뭐 6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브랜드 가치 평가를 다시 재평가한 다음에 재계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브랜드 가치가 최소한 5bps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0bps로 브랜드 로열티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현대 이 오일뱅크의 실적이 전 분기 대비 79% 1분기에 빠졌는데 요게 2분기 때 한번 현대 오일뱅크 실적 충격이 있고 3분기부터는 현대 오일뱅크 실적 까먹는 것도 좀 다소금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NG는 뭐 트럼프의 알래스카 투자 뭐 그 얘기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왜 LNG를 또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LNG 트럼프 보자. 알래스카보다 구조적으로 LNG를 지금 엄청나게 미국이 LNG를 뿌리고 아시아가 LNG를 하지. 수입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동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LNG 자체가 잘못 생각하신 게 신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에너지
대체를 다 못합니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네, 맞아요. 전력의 불안정성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기저전력으로 쓸 수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네.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럼 환경을 일단은 잠시 미루고 당장의 전력 수급 때문에 이 복합화력, LNG 복합화력, LNG 천연가스 쪽이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촉발한 건 트럼프가 했지만 네. 지금 일단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LNG가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LNG의 실제 데이터가 무역량이 400만 톤 사이즈였다면 600만 톤으로 50% 이상 2030년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연평균 그래도 계속 1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LNG의 생산량 증가분을 대부분 카타르가 하고 있는데 카타르 관련돼서 LNG 실어 나르는 배가 네.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NG는 단순히 LNG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LNG 운반선 그 관련돼서 국내 조선사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네. LNG를 실제 교역하는 양은요. 미국이 작년 기준으로 100mt에서 2030년에 200mt로 2배 이상 증가하고요. 카타르 역시도 79mt에서 142mt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사우디는 아예 0이었다가 6mt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제 막 초입 단계에 보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로 LNG 전체 생산 캐파가 2025년 올해 180 mtpa 요 단위인데요. 네. 2028년까지 4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LNG 수출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FID라는 건 최종 투자 결정 단계인데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뭐 루이지애나, 커먼웰스, 드리프트우드, 리오그란데 등 11개 이상의 그 LNG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있다. 미국에서 그 가스를 재액화해서 아시아에 LNG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LNG 수입하겠다 그렇게 밝힌 측면이 있고요. 지금 무역 협상도 해야 되니까 뭐 사줘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구조적인 대전환에 그러니까 원전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건 맞고 네. 원전이 전체 에너지 캐파에서 대략 한 10에서 15%를 차지할 건데 원전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 과도기를 LNG가 좀 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거는 뭐 알래스카의 개발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좀 불투명하고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에너지에 대한 전력에 대한 수요, LNG에 대한 수요 그죠? 네네. 미국이 그걸 또 팔으려고 하고 맞습니다. 유럽은 네. 사실 이거 가스를 러시아에 받던 건지 못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런 변화들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어 날라야 네. 되고 그죠? 이런 변화들이군요. AI 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그거를 당장 급하게 덜 친환경적이지만 안정적인 구조적 전원으로서 쓸 수 있는 LNG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중동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게 중동 역시도 아까 카타르만 말씀드렸지만 LNG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 ADNOC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LNG를 2028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그 LNG 관련된 다양한 기자재라든지 LNG 관련된 복합화력 발전 설비를 네. 국내 건설사들이 시공하고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 LNG와 뭐 원전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또 뭐 헤일가스, 그다음에 뭐 가시아 가스전 이런 다양한 가스전 개발 사업이 하나 둘씩 실제 지금 나오고 있다. 카타르 같은 경우 국영기업 카타르 에너지도 지금 연간 LNG 생산 규모를 27년까지 1억 2,600만 톤 역대급으로 증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LNG 증산 계획도 중동으로 결국은 국내 조선사들 LNG 운반선이 날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NG의 이 뭐 개발과 LNG 수요 있으면서 거기 밸류 체인들이 어떤 기업이에요? 일단 생각하게 되면 LNG를 이제 채굴을 해야 될 거고 그죠? 네네네. 근데 그런 설비들은 지금 있을 거고 네네.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실어 나르니까 배가 필요할 네,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다음에 터미널 이런 거 그죠? 네네네. 터미널 이런 데라든지 뭐 그런데 뭐 파이프라든지 그죠? 네네. 뭐 그래서 뭐 조선 기자재 뭐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에 맞네요 그죠? 아까 맞습니다. 얘기하면 시설을 해야 되면 건설도 네네네. 엔지니어링도 네네네. 있는 거고 그죠? 네네. 그 관련된 기업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업스트림 단에는 대부분 미국 회사가 미국 에너지 회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음. 그 중간 단계 약간 미드스트림으로 할 수 네. 있는 운반하고
거기서 실제 LNG 터미널 짓고 그다음에 실제 그 LNG 터미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EPC 업체는 국내 업체들이 꽉 잡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물산이 있을 수 있고 현대건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대우건설이 있을 수 있고 GS, DLNC 다 이게 EPC LNG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설계, 구매, 자재 조달, 시공 관리하는 게 EPC 업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건설일 때 이제 건설과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건설 엔지니어링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다양한 피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엘보라든지 꺾인 뭐 엘보라든지 연결 관 이음새 배관이라든지 밸브라든지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피팅 업체들이 국내 뭐 대표적으로 네. 성광밴드, 태강, 하이로코리아 그렇죠. 이런 데가 다 중동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성광밴드는 이제 북미 쪽 LNG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북미 매출 사이즈가 뭐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업체고, 그리고 LNG 배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역시나 LNG 배도 HD 현대중공업이 탑티어입니다. 꽉 잡고 있고 그 다음 타자가 그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수준이고요. 삼성중공업은 배2의 LNG라고 하는 FLNG 설비가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조선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LNG가 마이너스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보냉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저온의 162도 마이너스 162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자재 보냉제도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국내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조선사까지 꽉 잡고 있다. 네. 네, 그렇게 기자재 밸류체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좋네요. 정리를 해주시니까 다양합니다, 그죠? 네네. 그런 쪽에 우리가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조선주는 뭐 꼭 LNG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조선에 대한 한국의 러브콜을 보냈고, 네네. 그죠? 그러면서 조선주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네. 실적도 좋았고 1분기. 네네. 그래서 조선주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LNG하고도 엮여 있는데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올라 있는 거 아닌가요? 밸류 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국내 네. 조선사들은 그냥 기본적인 컨테이너선이나 석유화 운반선도 수주를 잘 받고 네. LNG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국내 조선사는 컨테이너선이나 뭐 MR 탱커선이라고 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나 초대형 운반선 이런 뭐 VLAC 이런 것들은 마진이 떨어지는데 이런 LNG 선으로 갈 경우에는 마진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국이 LNG 선의 실제 수주에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레퍼런스 때문에 네. 전체 LNG도 고부가치 선박에 해당되거든요. LNG선, LPG선, 뭐 암모니아선, 수소 운반선 이런 고부가치 선박 자체의 70% 이상을 국내 조선사가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가 요번에 1분기 때 수주가 절벽 꺾이는 우려가 아니냐 그런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잘 뜯어보면 고부가치는 여전히 싹쓸이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발주 배 총량이 좀 줄어든 건데 실제 고부가치를 75% 이상을 국내 조선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그 잘못된 우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기존에 계속 지금 LNG선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모두 지금 LNG선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LNG선도 노후화된 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고요. 기존에 지금 그 엔진을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교체하면 그거에 대한 또 교체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NG선 자체가 미국발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LNG 배 자체의 확장성, 그 매출이나 외형의 증가세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LNG 입장에 오늘 주제가 이건 LNG니까 그죠? LNG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조선주가 나요? 아니면 기자재 쪽이 나요? 네. 조선주가 사실은 앞으로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주는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도 같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조선주는 이미 덩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10등 안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20위권에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 15위권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데는 사실 좀 부담감이 있고 LNG 기자재 쪽 뭐 예를 들어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1조 사이즈가 막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총 1조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주 딱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그 전에 5천억대, 뭐 4천억대, 7천억대는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적정 시총이 1조에 올라왔다는 건 이제 좀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42조짜리 시가총액을 10%만 올리려면 4조의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1조의 그 시가총액 때 그러니까 기자재 라인은 1,000억만 있어도 그쵸. 10% 이상 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자금 투입 측면에서도 기자재 쪽이 좀 그 부담이 없다. 그러면 LNG 기자재 쪽이 굉장히 뭐 주가가 여기도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이 있는데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불과 저희 찍기 뭐 그 마지막 그 주에 상한가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 밸류가 현재 지금 17배. 요 주가 올라온 거 다 반영했을 때 내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네요. 네, 내년 기준으로 보면 14배다. 그러니까 보통 기자재가 당연히 뭐 조선주들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그렇죠. 더 비싸게 네. 밸류에이션이 오버되는 측면인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동성화이텍은 더 쌉니다.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배, 내년에 한 12배.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올라가는 게 동성화이텍도 그렇고 성강밴드도 그렇고 세진중공업 모두 실적이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중에서 관심 종목은 기자재 쪽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네.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네, 피팅 업체도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동성화인텍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본행제 쪽이라고 네, 했죠? 본행제입니다. 네. LNG 본행제가 네. 아까 영하 162도를 지키려면 필수적으로 본행제를 쓸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본행제 캐파 아그가기가 지금 중국의 1등 업체인데 네. 연에 1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최대 맥스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20척의 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그가기 10척 포함해서 나머지 그 짜잘짜잘한 업체들 총합이 20척이거든요. 그러니까 20척이 넘을 경우에는 중국이 배를 수주해도 국내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한테 발주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딸리는 측면이 있고요.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의 캐파는 동성화인텍이 34척이고요. 본행제로. 그 다음에 한국카본이 30척입니다. 동성화인텍만 이미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도 28년도 거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매출 사이즈가 올해 역대급인 7천억대 사이즈가 나오고요. 내년에 8천억대 사이즈를 보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700억대 역대급 최대 실적 갱신 예상되고 내년에 880억에서 900억대 사이즈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4배, 12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매출이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 역대급으로 매출이 갱신하는 거에서 올해 내년 모두 한 15%에서 20%대 매출 갱신이 예상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평균 30% 갱신이 예상됩니다. 근데 동성화이텍이 재미난 게 네. 기존의 삼성중공업이랑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그룹 물량을 어떻게 보면 싹쓸이 했다면 하나오션의 물량을 최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그 본행제 소위 말하는 그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3 타입이 있고 슈퍼 넘버 96 타입이 있는데 슈퍼 넘버 96 타입은 하나 오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슈퍼 넘버 96 타입 같은 경우가 기존 거에서 그 동성화이텍이 쓰는 본행제 소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신규로 고객사로 들어오면서 매출처가 국내 조선 3사를 다 꽉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 역시 증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LNG 국내 지금 조선사들의 3사가 대략 연간으로 한 75척 정도 추가 발주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지금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의 캐파가 64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 64척이 초과하는 경우는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나 모두 지금 그걸 해야 된다. 증설을 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미국 LNG 하반기 에카터미널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대한 그 기대감은 주가에 아직 반영이 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75척 초과분 대략적으로 예상된 거는 27년, 28년에 80척 정도로 예상하는데 초과분 관련해서는 본행제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재미난 건 회사가 환해지를 하는데 원자재는 50% 환해지 하는데 판가는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5%씩 상승했는데 회사의 환율 가이던스가 1,300원입니다. 지금 물론 조금 내려와서 1,360원대인데 요 정도 가이던스만 유지해도 환율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상승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특화된 조선 기자재고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이 LNG 본행제 시장을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밸류에이션은 14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니까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이고 본행제의 매출 사이즈만 7,000억, 7,500억, 8,700억 요 사이즈로 아마 본행제 매출만 이제 1조까지 사이즈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NG 관련해서 다양한 수요, 그에 따른 크게 보면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죠? 그 가운데 조선기자재 관심 종목 성강밴드와 동성화인텍인데 한 종목만 굳이 얘기하라면 동성화인텍이 지금 그죠? 낫다는 말씀입니다. 네, LNG 관련된 이야기까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